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기선입니다. 네, 오늘은 시간도 좀 늦었고 해서 그냥 수다나 잠깐 떨어볼까 해서 영상 찍고 있고요. 이번에 이야기해 볼 주제는 취업에 관한 건데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깃허브로 취업하기. 일단 저는 이 제목을 봤을 때 깃허브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깃허브를 잘 꾸며서 취업에 유리하게 어떻게 해보자, 취업을 잘 해보자 이런 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서 일부는 공감이 되는 것도 있었고 일부는 공감할 수 없는 내용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취직 활동을 몇 번 해본 경험은 있으니까 제가 또 거기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제 생각도 좀 공유해 드릴 수 있고 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자, 우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일단 이거는 제목이 약간 잘못됐어요. 취업이 아니라 취직이 돼야죠. 일단 취업하고 취직은 달라요. 취업은 업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업을. 업은 취직을 하기 전에 이미 구했어야죠. 업은 이미 정했어야죠. 업은 일이에요, 일. 내가 무슨 일을 할지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일에 적합한 회사를 찾아서 지원을 하셔야죠. 거기에 잘 들어가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취업, 취직을 막 섞어서 쓰는데, 그거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취업과 취직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막 쓰는 건데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취직을 주제로 쓰신 글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분을 디스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일부는 저도 동의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가령 매력적인 프로필 만들기 뭐 크게 영향 없다고 생각해요. 취직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력적인 프로필 뭐 학교 이런 거 크게 상관없어요. 네. 네. 어디 다니는지 딱 봐도 알긴 하겠는데 크게 상관은 없어요. 저는 국민대 나왔고 한 번도 제가 나온 대학이 문제가 된 적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학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사 출신이지만 역시 뭐 그게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은 없었어요. 제 학벌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뭐 물론 그것도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학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제 경험이 적으니까 제가 감히 그렇게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는 없지만 뭐 적어도 제 주변에는 제가 아는 분들만 하더라도 학벌이랑 상관없이 다들 좋은 곳에서 자기 능력껏 일 잘 하시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험뿐만 아니라 이제 제 주변 분들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도 학벌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쁜 프로필 사진을 만들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깃허브에서 사진 보고 뽑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사진을 안 받아요. 일단 그 이력서는 자유 형식이라 PDF로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 아무거나 써서 날아오긴 하는데 거기에 사진이 들어있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프로필은 말이 안 돼요. 프로필은 없고 그리고 직장을 구할 때 프로필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전혀 멋진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하고 이거는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반대. 그리고 유저네임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유저네임 안 보여요. 그냥 그 사람 이름이 뭔지를 보지 그 사람이 이메일에서 어떤 키워드를 쓰는지 닉네임은 뭐로 쓰는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물론 그분들의 이메일은 대부분 이런 패턴이긴 하죠. 이름을 가지고 만든 이메일 패턴이긴 해요. 근데
이미 외국인들은,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라는 게 좀 그렇구나. 그 아시아 쪽, 특히 한국인들은 이런 이상한 닉네임 쓰는 거 이미 되게 익숙해요. 왜냐면은 다들 알거든요. 스타크래프트랑 뭐 이런 거 때문에 저만 해도 화이트십이라고 쓰잖아요. 그런 이메일 썼는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거 가지고 뭐 선입견을 가진다? 저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 상관없어요. 취직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프로젝트가 뭐 몇 개고 이거 상관없어요. 이거 자기가 물론 어필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이거 진짜로 다 볼지 저는 의문입니다. 저는 이거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프로젝트를 뭐 자기가 세일즈 하고 싶은 어필 하고 싶은 프로젝트 상단에 두고 뭐 이거 저는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보려면 보겠죠. 그리고 제일 상관없어 보이는 거 이거 1일 1커밋 진짜 일단 이력서를 받으면 그 사람의 경험과 이전 프로젝트에서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보지. 이 사람 깃허브이 있네? 이 사람 깃허브에 무슨 프로젝트가 있고 무슨 코드가 있는지 볼까? 자, 이렇게 봤던 적이 있긴 있었어요. 제가 네이버 있을 때 서류 면접으로 막 사람들을 골라내야 할 때 그때는 깃허브 계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력서나 뭐 이런 거 제출할 때 첨부 파일로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 깃허브이 없더라도 자기가 코딩했던 포트폴리오성 프로젝트를 이렇게 압축해서 보내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 깃허브 있으면 더 잘 봐주고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깃허브를 봤는데 프로젝트가 너무 다 토이다. 그러면 오히려 안 좋은 선입견이 오히려 더 쌓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1커밋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 이런 거는 뭐라 그래? 이런 전형적인 한국에서의 뭐라 그래야 돼? 그 시험에 막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분들 있죠. 시험 잘 보고 막 이런 데 특화되어 있는 거. 근데 그런 식으로 학교 가서 그런 방법으로 취직을 하려는 그런 패턴처럼 보여요. 근데 되게 거부감이 드네요. 저는 이거 본 순간 되게 거부감이 들었어요. 이 글에 대해서. 1일 1커밋. 올바르게 커밋하기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 괜찮아요. 여기서부터는 일반적인 개발자로서의 어떤 좋은 습관이에요. 그냥 이거는. 올바르게 커밋하기 이런 건 이제 좋은 거고 좋은 습관이고 알아두면 좋은 거고 소개글 작성하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뭐 이게 굳이 뭐 그렇게 취직에 영향을 끼친다? 근데 물론 이게 무슨 프로젝트인지는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리드미나 뭐 깃허브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맨 위에 상단에 한 문장으로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긴 하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됐네. 네. 프로젝트 제목 이게 매우 중요하다? 글쎄 제목은 막 하둡 뭐 레디스 이거 제목 보면 뭔지 알겠나요? 그게 제목 때문에 유명해진 프로젝트들은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용이 중요하긴 하죠. 근데 뭐 또 여기 보면은 막 또 이상한 거 있을 거야. 뭐 스타를 많이 받아라 막 이런 거 있을지도 몰라. 다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전 사실 이거를. 근데 대충 봤을 때는 뭐 괜찮은 내용이죠. 프로젝트 내용 잘 쓰라는 거겠지. 프로젝트 내용에 저런 걸 쓰라는 거겠죠. 프로젝트 관리? 뭐 그냥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잘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오픈소스 기여하기? 뭐 기여할 수 있으면 좋은 거긴 하죠. 네. 근데 꼭 안 해도 상관없고요.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게 취직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한 5% 정도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5% 정도. 근데 뭐,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런 거보다는 반응들은 어떨까? 네. 그래. 내 느낌이 딱 이거야. 제 느낌이랑 가장 비슷한 댓글이네요. 약간 그래. 제 느낌도 약간 그래요, 이 글은. 그래서 이분의 답은 뭐지?
GitHub 사용 방법을 기술한 거면 제목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제목은 뭐 이 글을 홍보하기 위한 어그로인가? 더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들어. 닫읍시다. 마음에 안 듭니다. 닫고, 제 생각에 취직할 때 중요한 거는 일단 운이에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이 뽑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람이 봐요. 사람이 보고 이런 이력서 이런 것도 사람이 보고.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그 글을 쓴 그런 분이 나중에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다. 그럼 그런 저분은 그러면은 GitHub을 되게 막 철저히 보겠지. 프로필에 이쁜 사진을 올렸는지, 뭐 이메일은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메일을 쓰고 있는지 막 그런 걸 볼 수도 있겠지. 만약에 저분이 만약에 사람 뽑을 위치가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저는 또 그런 걸 전혀 안 볼 거고. 저는 그냥 그 사람 경험 위주로 보겠지. 그 사람 경험과 우리 현재 프로젝트, 우리 팀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와의 어떤 유사성이나 어떤 관련성을 보겠죠. 서류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많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면접을 보는 팀, 사람을 뽑는 쪽, 그쪽에 더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원하는 쪽에서의 어떤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은 저는 30%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70%가 상대방한테 달려 있어요. 그걸 이제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운의 비율을 조금 낮추고 실력의 비율을 조금 높이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은 대부분 쉽진 않아요. 그리고 약간 치팅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딱히 언급하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보통 운이 7, 실력이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실력 30%만 잘 발휘를 하더라도 실력 30%를 잘 발휘했는데 그래도 떨어졌다.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그분 분들은 거기가 아니라도 어디라도 가게 돼 있어요. 어디라도 가서 잘 일을 하실 테니까 굳이 그 회사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면 꼭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 꼭 난 그 회사 너무 좋아. 나중에 다시 지원하시면 되죠. 근데 그런 분들이라면 자기 실력 30%를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다.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고 그냥 다른 데 또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운 70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구글 그 코딩 알고리즘 문제를 되게 완벽하게 푸신 분이 계세요. 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풀고 왔는데 그래도 떨어지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이 떨어진 이유를 감히 짐작은 조금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네. 어쨌든 그 30%를 높이는 30%의 실력을 이제 있어서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코딩 학습이에요. 꾸준한 학습, 자신의 스킬을 쌓는 거죠. 어떠한 방법으로든 시중에 출판되는 책을 읽고 공부를 한다던가, 인터넷에서 열심히 그 관련된 기술을 서칭한다던가, 관련된 이슈와, 가령 뭐 자바 개발자면 자바 11번서부터 그 유료화로 좀 떠들썩 하잖아요. 그 오라클 JDK 11버전 유료화에 대해서 서칭을 하고 정리를 하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던가, 뭐 자바 8에 람다가 들어왔고 자바 9에는 뭐가 들어오고 자바 10에는 그렇게 나도 헷갈리네. 잠깐만요. 자, 자바 9에 아니다. 자바 10에 바가 들어왔다. 그죠? 자바 10에 로컬 베리어블을 바로 쓸 수 있는 게 들어왔고, 자바 11 버전에 그 바라는 키워드를 이제 람다에서도 쓸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이 들어오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오겠지만, 자바 8에 들어온 거는 이제 스트림이나 뭐 람다나 너무 여러 가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재미있는 버전이기도 하고, 그게 또 롱텀 서포팅하는 버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아무튼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 꾸준한 학습, 인터넷 서핑, 그리고 샘플 코드 작성하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샘플 코드 작성과
포트폴리오 작성을 하다 보면 GitHub을 쓰게 되죠. 그랬을 때 이 GitHub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학습할 때 만든 이 프로젝트에다가 여기다 이제 막 쌓아놓기도 하고 한동안 쌓아놓다가 요즘은 또 방치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디스크립션도 없죠?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뭐 이력서에 제가 링크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넣는다고 해서 면접관이 이걸 본다는 보장도 없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샘플 코드 작성과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GitHub에다가 잘 꾸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가 아니라 깃랩일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왜 또 GitHub이어야 돼? 깃랩일 수도 있고 네이버에서 만든 요비일 수도 있고 그죠? 중요하지 않아요. 네, 중요한 건 그 본질이지 이게 뭐 이걸 하고 있다는 이런 학습을 한다는 본질이지 중요한 거지 이걸 꾸미는데 신경을 쓸 바에는 본질에 더 충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참여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스킬을 크게 두 가지 스킬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스킬을 코딩하는 스킬 그 다음에 보통 여기서 이제 소프트 스킬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에요.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이제 얼마나 어쩌면 이거는 이제 리더십 프린시퍼라고도 연관되어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행동, 습관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가령 뭐 프로젝트의 기간이 너무 촉박해. 가장 흔한 질문입니다. 그 가장 흔한 질문이자 가장 흔한 상황이에요. 프로젝트 기간이 너무 촉박해. 내 리소스가 없어. 자, 어떡할 거냐? 이런 질문들 보통 면접 보러 가시면은 보통 흔히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평소 자신의 습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해야 원만한 방법이었는지 그런 거는 이제 프로젝트 회고 같은 걸 통해서 다들 많이 이제 검토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그 상황에서. 근데 이거에 대한 정답은 딱히 없어요. 다 그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제가 뭐 지금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 줄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럴 수도 없고요. 프로젝트마다 다 다른 거니까.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실제 취직을 준비하는 게 과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다들 모든 회사에서 코딩 인터뷰를 보기 때문에 코딩 인터뷰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코딩 인터뷰 준비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화이트보드에다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는 해야 됩니다. 화이트보드에 동작 가능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정도로는 하셔야 됩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그 동작하지 않는 코드를 작성하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어떤 회사 면접에서는 동작 가능한 코드라고 해서 굳이 뭐 아주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 컴파일러가 하나도 안 나야 될 정도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저 코드는 컴파일해서 돌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정도로는 손으로 코딩이 가능한 정도여야 됩니다. 그러는 거는 평소 인텔리제이나 이런 이클립스나 이런 데서 코딩 하시던 분들한테는 약간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인터뷰 준비는 그런 질문들에 대응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에 드렸던 뭐 프로젝트 기간이 촉박한데 리소스는 없고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뭐 코드 리뷰할 때 힘들었던 점은 없느냐, 자, 또는 이전 프로젝트에서 가장 크리티컬했던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노력을 하였느냐, 이전 프로젝트의 아키텍처에 대해 이전 프로젝트가 무엇이었으며 그 프로젝트의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 뭐 이런 질문들은 실제 제가 받았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제가 질문을 했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아마도 취직 활동을 하실 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코딩 인터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코딩만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떤 인터뷰 같은 경우 설계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인터뷰에서는 제가 지금 드렸던 질문 같이
어떤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습관,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리더십 프린시플과 잘 매칭이 되나, 이 회사에서 추구하는 인재상과 매칭이 되나. 실제 어떤 회사에서는 저한테 최근에 읽어봤던 책 제목 10개를 대라, 뭐 이런 걸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그 당시에는 그래도 책을 자주 읽던 시기라 책을 이제 몇 권 이름을 대면서 모면할 수 있었고, 또 그 회사에서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 회사에서 우리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아느냐? 라는 질문도 받았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그 회사에서 딱 면접 보러 갔을 때 면접 준비하는 시간에 그 회사 홈페이지에서 이미 다 혹시라도 해서 다 봤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그것도 잘 답변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보지 않았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법한 그런 질문이기도 했죠. 근데 주로 그런 질문은 이제 한국 회사에서 물어봤었고, 이쪽 미국계 회사에서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뭐, 너무 다들, 스타트업도 있었구나. 내가 면접을 본 회사 중에는. 그래서 다들 근데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는 다들 알고 지원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질문은 아닐 것 같고, 근데 이제 리더십 프린시플 관련된 질문들이나 뭐 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을 묻는 질문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력서를 구라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철칙이에요. 그리고 손 코딩 하는 거는 약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꾸준한 코딩 학습, 그 다음에 소프트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것들은 뭐 평소 다른 개발자들과 소통을 자주 한다거나, 아니면 이건 진짜 실제 자신의 업무 스타일에 달린 문제거든요. 자신의 업무할 때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책을 잘 읽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코드 리뷰 할 때 나는 누군가 항상 싸운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한테는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는 뭐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의 습성에서 반추하는 거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배워 나가시면 되죠. 그리고 취직 준비는 항상 꾸준하게 해두시면은 좋죠.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깃허브를 꾸미는 것보다는. 네. 아까 그분 댓글을 역시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댓글 보니까 뭐 깃허브 사용법에 대해서 쓴 거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제목을 그렇게 뽑질 말았어야죠. 깃허브로 취업하기? 자, 이상으로 제 생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